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2023년 수능 과학 지문이에요. 아마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지문 중에 하나였고,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던 지문이기도 한데, 여기서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국어는 그냥 국어답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면 뭐 기울기도 나오고 절편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죠. 수학적 용어들이. 로그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이 글을 쓴 게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한테 조금 뭐라 그럴까, 이해라고 하는 걸 조금 어렵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내용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용어,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읽어드리면서 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제가 어떻게 국어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리아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읽다라는 말은 이제 쓰지 마시고 이해한다라는 말로 바꿔야 된다는 걸 꼭 좀 전달해 주고 싶어. 이 지문을 통해서. 글자를 읽는 건 독해가 아니에요. 독해라는 말은 독은 뭐죠? 읽을 독이죠. 근데 해가 뭐냐면 해석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해석이 내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는 객관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 독해를 해야지 눈으로 그냥 글자만 읽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읽는 거 말고 이 이해하는 독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험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나 재수를 시작하는 친구들, 또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굉장히 고난도의 사고를 요구하는 시험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학능력 시험은 그다지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속으로 욕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는 건 공부량이 적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적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공부해야 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본소를 정했죠. 예를 들어서 내가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내가 기본소로 정했다. 그러면 이 기본소를 여러분이 씹어 먹을 때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수능 특강을 풀었죠. 그럼 그 다음엔 수능 특강을 더 이상 안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번 보고 끝난 문제집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절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시간 낭비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집을 하나 정했죠. 그럼 그 문제집을 정말 이해해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 때까지는 다른 책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3학년들이 왜 실패하냐면, 이것 조금 보고 저것 조금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시간을 다 낭비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니까 선배들이 공부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어보면, 또는 유튜브에 또 얼마나 동영상들 많아. 거기 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다 뭐 풀라고 그래요? 수능 기출문제하고 EBS 풀어라,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60만 정도가 되는 수험생이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재수 3수라는 시절을 보내면서 수능 기출문제집 하나를 제대로 보는 애가 4%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 조금 보고 저것 조금 보고 이렇게 조금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 지문에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지문은 여러분이 열흘 뒤에 풀면 또 틀려요. 이해됩니까? 한 달 뒤에 풀죠? 또 틀려요. 자, 근데 이걸 계속 틀리잖아요, 반복해서. 틀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틀리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이런 걸 자꾸 실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오답 노트에다가 뭐 적을 거예요? 답 적는 거 아니죠? 뭘 적는 거죠? 내가 문제 풀어 갈 때 어디를 잘못 생각했는지 적는 거죠. 나는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럼 그걸 고치려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말을 바꿔볼게요. 이 기출문제 왜 풀까요? 내가 수능이라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수능이라는 시험지를 진짜 놓고 보니까 난 계속 이걸 실수하더라. 내가 계속 보다 보니까 난 이걸 진짜 모르더라. 그거 발견하려고 푸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발견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회독이 필요하겠어. 안 그래? 야, 1회독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발견하니?
1회독은 절대 발견 못해요. 이해됩니까? 그럼 최소 기출문제 몇 회독 이상 해야 돼? 5회독 이상 해야 돼. 5회독. 5번 이상은 풀어봐야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뭔지를 발견할 수 있어. 내 말 이해됩니까? 이거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5회독을 한 상태에서 문제집 선택해서 풀 거잖아요. 그죠? 그 문제집 선택해서 풀 때 뭐 풀면 돼요? EBS 풀면 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가 EBS 문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공부해야 될 교재는 2권이면 된다고. 2권. 여러분들 지금 수능 준비하다 보니까 어때? 공부할 양이 너무 많으니까 부담스럽지. 근데 만약에 얘들아 수능 때까지 이 2권만 보면 무조건 1등급 나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때요? 마음이 훨씬 편해지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2권을 푼다고 해서 무조건 1등급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 2권조차도 제대로 못 보는 친구들이 수두룩하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2권을 먼저 제대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2권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뭐 하지 않겠다? 다른 책을 보지 않겠다. 이 2권만큼은 정말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지만 강의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강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몰라서 못 배운다는 말은 이제는 통하는 세상이 아니야.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인강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그 인강 듣는다고 여러분 거 됩니까? 안 되죠. 그럼 A라는 선생한테 조금 듣고 B라는 선생한테 조금 듣고 C라는 선생한테 조금 들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시험 잘 볼까요? 못 봐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한 우물을. 그 한 우물을 알 때까지 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정말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선택하고 뭐 해야 돼?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까요? 내신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내신요? 뭐 열심히 보면 되죠?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 계속 반복해서 보면 돼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 계속 반복해서 보면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은 그렇게 반복해서 보려고 하지 않고요. 이거 문제집 조금, 저거 문제집 조금, 문제집만 풀다가 끝나요. 근데 문제는 풀고 나는 게 몇 번 풀고 나는 게 끝나는 거야? 한 번 풀고 끝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한 번 풀고 채점 하는데 틀린 거 한번 읽어봤대요. 자, 그 친구 시험 보는 날 기억날까요? 그거?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럼 그걸 왜 한 거야?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수능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건 내가 어떤 것을 모르고 있다 또는 어떻게 잘못하고 있다를 발견하기 위함인데 그게 한 번 가지고는 택도 없는 짓이다. 이해되시죠? 보고 계속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가 된다는 느낌이 들면 그 다음에 문제집 한 권 정도 계속 훈련해 보시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1등급도 2등급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문을 한번 여러분한테 읽어 드릴 테니까 요걸 보면서 아 이걸 놓쳤네, 이걸 내가 저 사람하고 좀 다르게 봤네 라는 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읽는다는 말과 이해한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의 서론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은 끊어. 자, 첫 번째 문장은 우리 맨날 밑줄 긋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밑줄 거 있나 보세요. 안 거 있어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기로 한 거 안 한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하루 동안 총 열량 소모량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사량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대사량이라는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대사량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루 동안 총 열량 소모량, 이걸 뭐라고 불러? 대사량이라고 부르는구나.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 에너지의 총량을 뭐라고 불러? 대사량이라고 부른다. 맞죠? 이거 잡으셨는지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안 잡으셨죠? 글자만 읽은 거예요. 나는 이해한 거예요. 아, 대사량이라는 건 뭐다? 내가 하루 동안 쓰는 총 열량이구나. 저는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이해가 된 거고 여러분은 글자로 읽었기 때문에 대사량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머릿속에 있는 대사량의 배경 지식을 끄집어 내려고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아는 내용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아는 내용이 없어도 우리가 풀 수 있는 이유는 그 단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중 기초대사량, 대사량 중에 무슨 대사량?
기초대사량은 끊어보죠.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로 끊어보죠.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끊어보죠.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대요. 그럼 대사량 중에 무슨 대사량? 기초대사량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초대사량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래요. 맞아요, 여러분? 그럼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라는 건 자, 선생님 봅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이만큼은 뭐하다? 필요하다. 이해됩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기초대사량. 그래서 편히 쉰다라는 말, 공복상태라는 말이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죠, 이게.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이때 체내에서, 자, 이런 거 잡은 사람 진짜 잘한 거야. 봐봐. 이때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과 뭐가 똑같대요?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과 같대죠. 그러면 선생님 봐봐. 체내에서 열량이 뭐죠, 여러분?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대죠. 그럼 물어봅시다. 체내에서도 열량을 측정할 수 있고 체외에서도 열량을 측정할 수 있죠. 왜지? 같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 직접법과 간접법이 존재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 직접법이라는 단어 두 번째 단락 잠깐만 갈게요. 직접법은 여러분 어떻게 측정하는 거죠, 여러분? 체내를 여러분 뭐 하는 거죠? 측정하는 거예요. 체외를 측정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근데 간접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 자, 그럼 선생님 봅시다. 자,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필요한 최소한의 양인데 체내에서 발생된 열량과 체외에서 발생된 열량이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자,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기초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네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75%는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근육량이 많을수록 뭐한다? 증가한대요. 그럼 근육량이 많을수록 뭐가 증가한다는 거죠?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운동 많이 한 사람이 기초 대사량이 뭐 할까?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먹는 이유는 뭐죠? 그래도 에너지를 다 소비하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럼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단락만 가지고 이제 게임 끝난 거야. 집중해야 돼. 들어봐. 자, 그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65에서 몇 프로까지? 60에서 75%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기초 대사량은 직접법의 동그라미, 간접법, 세모로 구한다. 맞습니까? 분류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동그라미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열량이라고 하는 걸 뭐 하죠? 측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위에서 아까 읽었죠? 체내에서 생산된 열량과 체외로 발산된 열량이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이번에 뭐 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무엇과 무엇으로? 직접법과 간접법 두 가지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기초 대사량을 측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만 있어야 돼? 기초 대사량을 측정한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읽는 데는 별로 문제 있어 없어? 없는데 세 번째 단락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맥히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막힌 거 봐봐. 19세기 초기 연구는 이라고 돼 있지, 얘들아. 그럼 19세기는 얘들아 물어볼게. 쌤 봐봐. 가끔가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19세기는 1850년이 19세기니 1950년이 19세기니? 그렇죠. 1850년이 19세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간혹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1930년대 클라이버죠? 그러니까 클라이버는 몇 세기 사람이야? 20세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19세기 초기라는 말 왜 썼는지 알겠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기초 대사량 머릿속에 박아놨죠? 갑니다. 19세기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들을 또 헷갈리게 만들려고 개수작 부린 거예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다른 말로 바꾸세요. 기초대사량이요. 기초대사량이라는 말을 체외에 발생되는 열량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게 만약에 못 잡죠? 같은 말이라는 걸 인지 못하죠? 그럼 정보량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예요. 애들은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해가 안 되죠, 은성아. 무슨 말인지 갑니까? 이게 기초대사량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져 있어야 돼. 자, 근데 이 기초대사량을 무엇에 비료한다? 체표 면적에 비료한다. 자, 그럼 얘들아 물어보자. 18세기였나요? 19세기였네. 19세기에는 얘들아 기초대사량이 무엇과 비례한다? 체표 면적과 비례한다. 맞죠, 여러분? 표면적과 비례한대요. 계속 갑니다. 즉, 같은 말이죠? 즉이라는 접속사 왜 썼어요? 같다라는 뜻 표현하려고. 맞죠? 오늘 최대한 천천히 할 거예요, 여러분. 읽는다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는 개념 때문에 그래. 자, 계속 갑니다.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체포 면적에 비례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는 거예요. 체포 비중이 체포 면적은 체중의 0.67에 비례하므로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아니고요. 맞습니까? 체중이 아니고 뭐죠? 체중의 0.67에 비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며 체중이 W에서 2W로 커지면 체중의 증가율은 W분의 2W니까 몇이 되죠? 2가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체중의 증가율로 보면 숫자가 몇이지만 2지만 그 다음 이 경우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뭐가 됩니까? 2에 0.67이 돼서 즉 몇이 된다? 1.6이 된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체중의 증가율은 얘들아 뭐지만 2지만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뭐가 되죠? 1.6이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납득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19세기 초에는 여러분 기초대사량이 머릿속에 이것만 있으면 돼. 무엇에 비례한다고 봤다? 체포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 체포 면적에 비례하는 증가율은 맞지, 얘들아? 0.67에 비례한다는 얘기다. 맞습니까? 그래서 2가 아니라 몇이다? 1.6이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정리하고 읽는 거야. 됐죠? 자, 선생님 봅시다. 하나도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냥 나열된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1930년대 클라이버는 이제부터 제대로 비교 시작합니다.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의 측정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그래프의 가로측 변수로 동물에 뭘 뒀대요? 체중, 그리고 밑에 그림 있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번 지문에서 그림은 여러분을 시각화시키는 걸 도와준다고 그랬죠. 맞나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의 X를 뭐라고 본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니까 이 X를 뭐라고 본 거죠? 체중으로 본 거죠. 맞습니까? 그럼 Y축은 뭘로 보는 겁니까? Y축은 기초 대사량으로 본 거죠. 맞나요? 맞나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갑니다. 그래프의 가로축의 변수는 동물의 체중을, 세로축의 변수는 기초 대사량을 두고 각 동물의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순서상을 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뭐 할 경우? 다를 경우. 자, 비례해야 되는데 뭐 하죠? 다릅니다.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그럼 얘들아, 증가율이 같다는 건 얘들아, 쌤 보자. 뭐 한다는 얘기야? 비례한다는 얘기죠.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디 주변에? 어떤 곡선 주변에 뭐 한다? 분포한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들의 증가율이 같다면, 자, 쌤 봅시다. 자, 쌤 봐. 같다면 뭐가 돼? 이게 되는 거죠. 증가율이 같다면 뭐가 되고? 직선이 되고. 증가율이 같지 않으면 뭐가 된다?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자, 이거 연결하면 뭐가 되죠? 곡선 되죠. 이해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야. 자, 증가율이 체중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아. 그럼 그냥 직선 나온다고. 이해돼? 자, 그런데 달라. 그럼 뭐가 나온다고? 곡선 나온다고. 이 말 한 거야. 이 말 한 거야. 이 말. 이해돼? 그럼 직선이면 뭐 한 거야? 증가율이 같은 거고, 곡선이면 증가율이 뭐야? 다른 거죠. 됐습니까? 자, 계속 갑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수학적 필요 없죠?
여기까지 인정? 자, 계속 갑니다. 그 다음 갑니다. 그런데 순서상 값에 상용 로그를 취해. 자, 그럼 여기에 로그를 입히는 거야. 난 로그가 뭔지도 몰라. 근데 그 상용 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상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로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의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대요. 그럼 여러분, 요렇게 된 거는 여러분, 여기다가 뭘 입힌 거죠? 로그를 입힌 거죠. 난 로그가 뭔지 몰라. 근데 로그 체중, 로그 기초대사량 이렇게 입혔대. 됐나요? 자,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그림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문장 잘 보세요. 지환아.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무엇을 취한 값이다?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다. 나는 로그가 뭔지 모른다니까.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뭐를 취한 게? 로그를 취한 거. 이걸 무슨 그래프라고 불러? L 그래프라고 부른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쌤 보세요. 비례해요. B가 일정해요. 그럼 뭐 되죠? 직선. 일정하지 않아. 뭐 되죠? 곡선. 맞습니까? 거기다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걸 뭐라고 불러? 로그 입힌 거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L 그래프라고 부른다. 그럼 L 그래프가 왜 L 그래프인지 알겠지? 로그 그래프라고. 응?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이래서 L 그래프구나.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더 좋고. 내가 볼 때 이 L은 로그 같아. 쌤말 이해돼? 읽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만 있으면 되네요. 비례하면 뭐하고? 직선이고, 비례하지 않으면 뭐한다? 곡선이네.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자, 쌤 봅시다. 자, 그럼 비례한 거야, 비례하지 않는 거야? 비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L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뭐하다? 작죠. 당연히 작겠죠. 이해됩니까?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모아둬도 기울기도 뭐한다? 작아진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울기가 1보다 작다는 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는 얘기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러분 작아야 되니까 쌤 봐봐.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돼. 이렇게 좀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되겠다. 그지? 응? 자, 그건 모르더라도 계속 갑니다.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대사율 증가율이 같다면, 같아요? 그럼 쌤 봐봐. 같아요. 무슨 관계죠? 비례죠. 비례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다? 1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잠깐 기울기 얘기해서 미안해. 자, 이렇게 있을 때 요거하고 요거의 기울기, 요거 기울기 어떻게 구해? A분의, 요게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B고 여기가 A면 A분의 B죠. 요게 기울기죠? 그죠? 요거는 얘들아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중학교 거야. 요건 중학교 거야.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듯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의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무슨 성질? 상대 성질이 돼요. 그럼 얘들아 물어볼까? 체중이 늘어나거나 몸의 크기가 커져. 맞아 얘들아? 그러면 그 체중 또는 몸 크기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면 무슨 성장? 상대 성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선생님 봐봐. 체중이 커. 몸도 커. 그럼 간도 커. 무슨 성장? 상대 성장. 이해돼?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뭐다? 상대 성장에 따른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네. 한편 동그라미 빵 칩시다. 그래프에서 은성아 집중해. 연필 들고 내가 동그라미 치라 했잖아.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대요. 난 최소 제곱법이 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최소 제곱법은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계속. 우선 그래프, 자, 이제 잘 집중해서 봐. 그래프 두 변수의 순서상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립니다.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한대요. 여기서 질문 던질게. 편차가 뭡니까? 여러분, 편차가 뭐예요? 설명하세요. 편차가 뭡니까?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를 편차라고 한대요. 내 말 이해돼? 편차를 아는지를 묻는 게 아니야. 편차가 뭐야?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부른다? 편차라고 한다. 그 편차인 무엇을? 절대값을 구한 다음에 이들을 각각 제곱해서 모두 합한 값을 뭐라고 불러? 편차 제곱 합이라고 부른대.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리고 너희들 그림 보니까 이제 그거 뭔지 알겠지? 이해돼? 그 거리, 거기가 편차래잖아. 그림 보래잖아. 지금 거기서 지문에서 그림 보라고 똥골뱅이까지 쳐놨잖아 지금. 이제 왜 직선까지 거리인지 알겠어 얘들아? 자, 그리고 나서 그거의 제곱을 뭐라고 그래? 자, 제곱한 합을 뭐라고 불러? 편차 제곱 합이라고 부르고, 그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게 뭐야? 최소 제곱법인 거야. 그럼 물어보자. 직선하고 얘들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야? 가까이 있어야지. 최소니까. 그러니까 이 점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얘들아 여기 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점들을 구하는 거야? 직선은 아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점들. 내 말 이해돼? 이걸 모두 뭐한 거? 합한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최소 제곱법이라고 부른다. 그럼 얘들아 곡선이지만 거의 뭐처럼 보일까? 직선처럼 보이겠죠. 알아듣어요? 그래서 왼쪽 밑에 있는 그 그림이 등장을 한 거예요. 전 수학 모른다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선생님 봅시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이걸 학생 입장에서 한 번에 이해할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스스로 자꾸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학 문제랑 똑같지 않나요? 수학 문제도 어떤 문제 주어졌을 때 처음부터 풀리면 좋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수학 실력이 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국어도. 지문을 읽어가는 과정이 국어 실력이 느는 과정이에요. 수업 듣는 과정이 느는 게 아니고. 내 말 이해됩니까? 자, 계속 읽습니다.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을 근거로 해서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 기울기로 몇을 얻었대? 0.75를 얻었대요. 그럼 아까는 몇이었습니까? 19세기에는 0.67이었죠. 근데 이번에 0.75로 바뀐 겁니다.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 0.75의 기초대사량이 뭐한다? 비례한다는 결론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체중 대 기초대사량이 아니라 체중 0.75 대 기초대사량이 비례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계속. 이것을 클라이버 법칙이라고 하며 체중 0.75를 대사체중이라고 부른대요. 무슨 체중? 대사체중이라고 부른다고 딱 이름 지어줬죠? 얘들아 이제부터 0.75라고 부르지 않을게. 뭐라고 부를게? 대사체중이라고 부를게. 알겠지? 대사체중은 즉 0.75죠?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대. 0.75에 비례해서 정한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선생님 봅시다. 0.75에 비례해서 정하는 거니까 얘들아 많이 주는 거야 적게 주는 거야? 적게 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이는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체중보다는 뭐다? 작게 먹어야 된다 이 얘기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갑니다. 자, 여기까지 지문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선생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필기한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요것만 있으면 되거든. 자, 머릿속에 남아있죠? 0.67에서 뭘로 바뀌었다? 0.75로 바뀌었다. 비례하면 직선, 비례하지 않으니까 곡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자, 1번부터 풉니다. 클라이버의 법칙은 끊어봅시다. 동물의 기초 대사량이 대사 체중에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대사 체중에 미안해. 비례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 맞습니까? 0.75에 비례한다. 맞습니까? 마지막 단락 좀 전에 본 거죠? 2번.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은 증가한다.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근육량이 많은 애는 에너지도 많이 써요. 맞나요? 3번입니다.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쌤 보세요. 직선의 기울기는 여러분 1인 게 이게 좋죠. 이게 비례한 게 좋죠. 자, 그런데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중가율이 아니고요. 가로축과 세로축의 비례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차이가 아니라.
맞습니까? 가로축 증가율분의 세로축 증가율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차이와 동일하다가 틀린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4번 최소제곱법은 아까 최소제곱법 보셨죠?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게 해준다. 저 절편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왼쪽에 끝에서 세 번째 줄 봐봐.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써있잖아 그냥. 이해됩니까? 마지막 5번입니다. 동물의 신체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 외 상대 성장하며 발달하. 너무 쉽게 지웠을 것 같아. 맞나요?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됐나요? 자, 2번 가볼게요. 출연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초대사량은 끊어보죠. 하루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첫 번째 단락에 있었습니다. 65%, 60에서 75%. 이건 지우라고 준 거예요. 두 번째,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대사량이 동물의 체포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죠. 즉 클라이버는 체표 면적이 아니라 뭘로 본 겁니까? 뭘로 본 겁니까 여러분? 체중으로 본 거예요. 맞습니까? 체중의 0.75. 맞습니까 여러분? 맞나요? 네. 지워져야죠. 맞습니다. 비례 볼 수 없겠군이니까.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은 그럼 19세기 초기 연구자들 체표 면적 가지고 본 사람이요.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지요. 0.67, 1.6이요. 이해됩니까? 2에서 뭘로 됐어요? 1.6. 이건 숫자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잖아. 됐나요? 4번 갑니다.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그럼 여러분 치료제 허용량은 여러분 대사체중이죠. 그럼 0.75만큼 줬겠죠. 맞습니까? 자, 이것을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후 먹이게 되면 이건 과다 복용이 아니라 무슨 복용이 될까요? 적게 줘야 되니까. 과소 복용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5번입니다. 클라이버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이전 초기 연구에 생각했던 양보다 뭐 할까요? 당연히 많겠죠. 맞습니까? 체중이 증가하면 당연히 에너지 소비량도 많아지겠죠? 맞나요? 네, 이것도 지워지는 거. 이해돼? 자, 쌤 봐봐. 아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풀 때와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풀 때를 비교해 보면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자를 보는 거야. 글자를. 이해됐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갑니다. 11번입니다. 기억 니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겁니다. 자, 그럼 기억은 뭐냐 하면 직접법. 니은은 뭐죠? 간접법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종하는 변온동물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속이려고 개수작 부린 거예요. 1번 많이 찍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이게 얘들아 오답률 7이었어 그 당시에 2023년 수능에서. 봐봐,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형동물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직접법이라는 말 뒤에 보면 무슨 말이 써 있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다고 써 있죠. 그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건 변온동물이라 하더라도 온도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온도 똑같이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런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그러니까 뭐 할까? 있겠죠. 왜죠? 변온을 할 필요가 없잖아. 내 말 이해돼? 온도가 일정한데 온도를 변화시키질 않는데 뭔 상관이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헛갈리게 만들었던 거고요. 이제 선택지에 만드는 말들 뭔지 알겠어? 봐봐. 절대로 글자 그대로 선택지를 내지 않는다니까. 말을 바꾼다니까. 알겠죠? 자, 2번입니다. 2번, 니은은 동물의 호흡에 이용하는 산소의 양을 알 필요가 있죠. 맞습니까? 간접법은 여러분 산소양하고 무슨 양?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격한 움직임이 제한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대사량을 구한다. 여러분 3번도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과 니은은 둘 다 뭐 구하는 겁니까?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거죠. 첫 번째 단락에 여러분 세 번째 줄 다시 보세요.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되는 열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직접법이나 간접법이나 둘 다 똑같이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구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니은과 달리가 아니라 기억, 니은 모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4번입니다. 기역, 니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둘 다 구할 수 있으니까 하겠죠.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마지막 5번. 기역, 니은은 모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가 아니에요. 자, 항상 이렇게 연결해야 돼.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무슨 상태? 공복 상태. 아무것도 안 준다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거 없는 답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능 국어는.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한다는 건 주어진 자료의 정보 양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 제 말 이해됩니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집게개미인가요? 집게개미라고 하면 안 되죠. 집게발 가진 개죠? 개. 집게발 개. 하여튼 개요. 농개요, 농개. 됐죠? 자, 선생님 봅시다. 괜히 수작 분 거예요. 칠판 봐. 이쪽이 체중이었죠? 이쪽이 뭐였죠? 기초대사량이었죠? 이걸 뭘로 바꾼 거야, 용어를 얘들아? A가 개딱지 폭이라고. 여기가 폭이야, 폭. 이해돼? 여기를 뭘로 바꾼 거야, 얘들아? 집게발 길이. 무시해도 된다고. 결과적으로 얘들아, 얘하고 얘의 비례를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겠다 이 얘기잖아, 지금.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번 한번 보세요.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그럼 선생님 봅시다.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아요. 그럼 여러분, 이건 비례하는 거야, 안 비례하는 거야? 안 비례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쌤 봐봐. 1보다 작어? 그럼 이건 안 비례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 A가 B에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답이잖아. 그냥 찍으면 되잖아.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수학 지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2번 갑니다.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 제곱합은 더 크겠죠. 떨어졌으니까. 얘들아, 아까 요거 편차 기억나지? 요거 멀어졌겠죠. 가까워야죠. 멀어졌겠죠. 멀어졌겠죠. 동글뱅이 쳐놨잖아, 거기다가. 그 그림에 동글뱅이 쳐놓은 거잖아,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죠? 이제 시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그림 가지고 풀라는 거야. 3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역시 틀렸죠. 맞습니까, 여러분? 4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점들 사이에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큰 게 아니라 작겠죠. 그 다음, 왜 그러냐면 얘들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는 건 자가 작고 뭐가 크다는 거잖아. 오야, 이것분의 이거라며. 이것분의 이거.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크잖아. 얘들아, 그건 그냥 산수라고 해야 돼. 산수. 고난도 수학이 아니라고. 그 다음 5번입니다. A의 증가율, 5번 맞죠?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습니다. 같아요. 일반적 그래프에서 순서상의 점들을 표시한다면 이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직선이죠. 같은데. 맞습니까? 근데 직선이 아닌 뭐라? 곡선. 틀렸네.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2023년 수능 지문을 제가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죠. 자, 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본 적이 없는 지문을 만나야 돼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본 적이 없는 지문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들이 냈던 지문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독해를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들이 냈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했던 거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수학적 지식 떠올랐죠? 배경 지식이에요. 그런데 국어는 배경 지식을 원하면 안 돼요. 제 말 이해됩니까? 다른 교과목의 배경 지식을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그대로 읽고 풀 수 있게 해야 된다고요. 아줌마도 와서 풀어야 되고 아저씨도 와서 풀어야 되고 50대 할아버지도 60대 할아버지도 와서 풀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자를 읽지 마시고 글자를 이해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 가지고? 그들이 낸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집중하셔야죠. 어디에 집중하셔야죠?
기출문제에 집중하셔야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지문을 통해 꼭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